잘못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이렇게 피해보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? 너무 많죠. 사실 사건을 진행하다가 사무실이 없어졌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습니다.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어받아서 마무리를 잘 해드렸던 사건들도 있고요. 언론에 보도가 됐듯이 이제 모 유튜버에 대해서 실제 공갈 협박에 가담한 그런 사례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다시피 어떤 변호사를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혹시 절대 선임하면 안 되는 변호사들의 공통점 이런 게 있나요? 있습니다.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출신에 속지 마십시오. 어디 출신인지를 강조하는 변호사. 네 글자로는 전관예우거든요. 마치 어디 출신이면 그 어디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암묵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. 자, 근데 그게 될까요? 안 되거든요. 특정 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 개별 사건에 자기 직과 인생을 걸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거나 될 걸 안 되게 만들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본인이 수행했던 그 사건과 그 수행했던 사건의 결과를 어필하지 않고 어디 출신이다만 강조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. 근데 어디 출신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? 보통은 사법기관이죠.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, 예를 들어 법원 출신, 검찰 출신, 경찰 출신이다 라고 하면 딱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? 아, 그럼 그 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겠네? 그럼 내 사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?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걸 내 사건까지 도움을 주려면 그럼 몇 다리를 건너야 되며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도 아니고 헛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게 하는 어디 출신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혹할 수 있어요. 듣기에는 달콤한데 한 번, 두 번, 세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전관예우가 과거에는 굉장히 강력한 맨파워로 작용을 했습니다. 물론 일부 잔재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. 자, 그런데 점점 그 색채는 옅어지고 있다. 그리고 의뢰인분들도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보는 눈도 점점 정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전관 출신이다,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뉘앙스를 풍긴다,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중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렇게 인맥을 해가지고 네. 내 죄를 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그걸 자기 직을 걸고 자기가 평생 노력하고 재직해왔던 그 기관에서 여러분의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거는 거랑 똑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주거나 될 걸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 없습니다. 두 번째는 규모에 속지 마십시오. 전국에 사무실이 여러 개다, 변호사가 몇백 명이다, 규모를 어필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전국에 대규모로 이제 운영되는 형태를 강조를 하게 된다면 그럼 마치 그 대규모 로펌에 있는 몇백 명의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내 사건을 도와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결국 내 사건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는 한 명에서 많아야 두 명, 세 명입니다. 그럼 실제 내 사건 담당해주는 변호사가 얼마나 자기 일처럼 열심히 꼼꼼하게 해주는지, 그리고 나와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되는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보다는 실제 사건이 시작되게 되면은 저는 변호사님이랑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?를 물어보세요. 변호사님 한 명이랑만 1대1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나 전달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이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해당 로펌의 규모를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라는 겁니다. 나랑 소통을 할 변호사님과 그리고 사무실 구성원분들이 전화를 해야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건지, 아니면 이메일로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건지, 단체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특정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별도로 준비가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잘 맞았다고 이제 나한테도 잘 맞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네요? 없죠. 예를 들어 요새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소통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이제 나랑 맞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. 티끼리 얘기하면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도 그냥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변호사님 저 깜빵 가면 어떡해요? 했을 때 안 갈 겁니다 라고 좋은 말,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, 가더라도 3분의 1 살고 가석방 신청하시면 됩니다, 가서 모범수부터 되세요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고, 그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이제 맞는 변호사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세 번째, 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. 한 사건이 시작돼서 평균적으로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, 5년까지도 갑니다. 그러면 최소 1년은 나랑 팀플을 할 동료를 찾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님이 일단 믿음이 가야 돼요. 그리고 호감이 생겨야 되고,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믿고 의지할 전문가를
이제 선택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? 결국엔 상담 당시에 보이는 변호사님의 애티튜드, 그러니까 내 사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, 그리고 내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캐치를 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, 일단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아무리 급하셔도요.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변호사 선임하는 건 연애하는 것, 결혼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. 연애나 결혼할 때 어디 출신이냐, 뭐 규모가 얼마나 되냐,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의 성격이 나랑 맞는지,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스타일이 뭐 내가 선호하는 그런 성향과 스타일인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제 3가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함께 보낼 변호사 선임 신중히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